한마디 말 실수로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약용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생이 남긴 말씀을 70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온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선생이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깨달은 침묵의 지혜입니다. 1801년 11월 40살의 정약용 선생이 강진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강진 사람들은 유배된 죄인을 싫어하여 그 누구도 선생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부수고 담장을 허물어뜨리기까지 했지요. 결국 선생은 동문박샘거리 주막집 할머니가 내준 방 한 칸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흙으로 지은 토담집, 그곳에서 선생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자리에서 선생은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말을 아끼는 지혜였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것은 가장 천박한 습관이다. 말이 많으면 허점이 드러나고 허점이 드러나면 공격의 빌미를 준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유배를 온 사람이 바로 그 유배지에서 침묵의 위대함을 깨달았다는 것이, 권력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화려한 궁궐에서 누추한 토담집으로 떨어진 그 자리에서 선생은 비로소 보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 가볍게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주저앉는다는 것을. 유배지의 첫 새벽 선생은 시리에 빠져 술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선생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로소 학문을 연구할 시간과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선생은 붓을 들었습니다. 말 대신 글을, 변명 대신 침묵을, 원망 대신 지피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여러분께 선생이 18년 유배 생활 동안 깨달은 5가지 침묵의 원칙을 전하려 합니다. 입이 찢어져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말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말 때문에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고 귀인을 얻으며 노년에 이르러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무시한다면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고독한 말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200년 전 강진 유배지에서 시작된 침묵의 지혜로 가는 이 길을. 첫 번째, 타인의 비밀을 입에 올리지 말라. 정약용 선생은 관리 시절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백성의 어려운 사정을 함부로 떠드는 관리는 가장 질이 나쁜 관리다. 그는 신뢰를 팔아 순간의 재미를 사는 자이기 때문이다. 선생이 목민관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 양반이 찾아와 마을 사람들의 은밀한 사정을 일일이 고해바치며 자신의 소식통이 얼마나 넓은지 자랑했습니다. 누구는 빚이 있고, 누구는 집안이 기울었고, 누구는 아들이 과거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이었지요. 그때 선생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사람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있어. 그들이 그대를 믿어 털어놓은 이야기를 이렇게 함부로 다른 이에게 전하면 그대는 결코 진정한 친구를 얻지 못할 것이오. 남의 비밀을 아는 것이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아는 이야기를 펼쳐놓으며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려 하지요. 그러나 선생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자는 무게가 있고 비밀을 떠드는 자는 가볍기만 하다.
유배지 강진에서도 선생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주막집 할머니가 살림이 어려워 눈물을 흘린 날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조용히 도왔지만 그 이야기를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 선비가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여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선생은 격려의 편지를 보내셨지만 그의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아픔은 그 사람만의 것이다. 내가 그것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순간 나는 그의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 선생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타인의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약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동정을 구하려 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다.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며 자신의 상처를 꺼내 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추운 겨울,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토담집에서 떨며 지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산나물로 끼니를 때우신 날도 많았습니다. 두 아들이 귀양지를 떠돌고 큰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이런 고통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편지에서조차 나는 여기서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말라고 쓰셨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반복해서 말하는 자는 스스로를 무능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동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2번, 3번 들으면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늘 불평하는 사람, 약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선생은 다산초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 중에는 가난하여 책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그들에게 책을 빌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을 핑계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내 입으로 내 어려움을 말하지 말고 내 손으로 내 운명을 바꾸어라. 입은 하수구가 아닙니다. 입은 존엄을 지키는 성문입니다.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흘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나의 약점을 반복해서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무게가 있고 말이 많은 자는 가볍기만 하다. 신뢰는 침묵 속에서 자라고 경솔함은 수다 속에서 피어난다. 200년 전 강진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은 한 선비가 깨달은 첫 번째 진리입니다. 타인의 비밀을 지키고 나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번째, 돈을 자랑하지 말고 자식을 자랑하지 말라.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뜬구름과 같아서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 가졌을 때 교만하지 말고 잃었을 때 비굴하지 말라. 선생이 젊은 시절 한양의 권력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자랑했습니다. 넓은 집, 많은 노비, 귀한 물건들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지위를 과시했죠. 그러나 당쟁의 바람이 불자 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선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시절 선생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유배를 떠날 때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몸에 걸친 옷 한 벌과 붓, 그리고 몇 권의 책뿐이었습니다. 강진 유배지에서 선생은 한 양반을 만나셨습니다. 그 역시 영모에 연루되어 유배 온 사람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계속해서 과거 자신의 부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한양에 있을 때는 기와집이 3채였네. 노비만 20명이 넘었지. 매년 추수 때면 쌀이 산더미 같았다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영화를 늘어놓는 그의 말이 처음엔 안쓰러웠지만 반복되자
허세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쓸쓸히 혼자 지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으셨습니다. 재물을 입에 올리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시기가 싹 튼다. 가진 자를 향한 질투, 잃은 자를 향한 경멸. 돈 이야기는 언제나 관계에 금을 간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선물을 드려도 최소한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재물을 말하지 않는다. 재물은 가졌다 해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천박해진다. 더욱이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돈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두 가지 위험이 생긴다. 하나는 가진 자의 교만이요. 다른 하나는 없는 자의 원망이다. 둘 다 인간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자식 자랑은 어떻습니까? 정약용 선생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학연과 둘째 아들 학유. 두 아들 모두 총명하여 과거에 급제했고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선생으로서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선생은 결코 아들들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 급제한 것은 너희의 노력 때문이지 아비인 나의 공이 아니다. 나는 다만 씨를 뿌렸을 뿐이고 꽃을 피운 것은 너희 자신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자랑할 자격이 없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는 것은 자식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허영이다. 유배지에서 선생은 다른 유배인들이 자식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벼슬이 높네. 우리 딸은 좋은 집안으로 시집갔지라며 자랑하는 모습을요. 그때마다 선생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의 말을 들으면 듣는 이는 세 가지를 느낀다. 첫째는 부러움, 둘째는 비교, 셋째는 자신의 자식에 대한 실망이다. 그 어느 것도 좋은 감정이 아니다. 선생은 또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자식 자랑은 자식에게도 해롭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할수록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실패했을 때 더 큰 수치심을 느낀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성공을 조용히 기뻐하고 실패를 조용히 위로하라. 강진 유배지 18년 동안 선생은 두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편지에서조차 너희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여기서 책을 쓰며 평안하다고만 쓰셨습니다. 18년 유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두 아들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그때도 선생은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제 길을 찾아가니 다행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진짜 부자는 지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순환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순간 관계에 금이 갑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자식의 공은 자식의 것이고 부모의 자랑은 허영일 뿐입니다. 재물과 자식, 이 두 가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소중한 것일수록 가슴 깊이 간직하라. 200년 전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고 깨달은 선생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 이루기 전에 계획을 떠벌리지 말라. 정약용 선생은 500권이 넘는 책을 남기셨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비롯해 방대한 저작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선생은 이 책들을 쓰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선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여기서 책을 쓰겠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붓을 드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셨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이룬 뒤에 말하라. 말이 앞서면 일은 뒤로 물러난다. 왜 그럴까요?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계획을 말하는 순간 사람은 이상한 만족감을 느낀다. 마치 이미 그 일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사람들이 대단하다, 잘할 것이다라고 칭찬하면 그 칭찬에 취해 대리만족을 느낀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할 의지가 약해진다. 유배지에서 선생은 한 선비를 만나셨습니다. 그는 나는 여기서 위대한 책을 쓸 것이다. 세상을 바꿀 책이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늘어놓았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 책은 언제 완성되는가? 그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환경이 여의치 않다. 결국 그는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은 그를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는 말로 기운을 다 써버렸다. 입으로 꿈을 소비하다가 손으로 일할 힘을 잃었다.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유배 초기 선생은 사이제라는 작은 서재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 한 명을 가르치며 조용히 주역을 연구하셨습니다. 아무도 선생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선생이 새벽마다 무언가를 쓰시는 것을 보았지만 선생은 그저 공부할 뿐이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18년이 지나고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권의 책이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은 말 대신 붓을 들었고 선언 대신 실천을 선택하셨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싹트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알리지 않는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조용히 물을 주고 기다릴 뿐 여기 싹이 날 것이다라고 떠벌리지 않는다. 꿈도 마찬가지다. 꿈은 소중하기에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또한 선생은 이런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계획을 말하면 방해하는 자가 생긴다. 시기하는 자, 비웃는 자, 의심하는 자들이 나타나 그대의 기운을 빼앗는다. 그러니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침묵하라. 실제로 선생이 목민심서를 집필할 때 만약 미리 나는 목민관의 지침서를 쓰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권력자들이 가만히 두었을까요? 아마도 방해와 비난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조용히 쓰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미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선생의 아들 학연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이루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사람들은 시작하는 자는 칭찬하지만 완성하지 못하는 자는 비웃는다. 그러니 완성한 뒤에 보여주어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길이다. 선생은 또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말하는 데는 에너지가 든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데 기운을 쓰면 정작 일을 할 힘이 남지 않는다. 침묵하라. 그 에너지를 일에 쏟아라. 강진에서 18년 선생은 단 한 번도 나는 이런 책을 쓰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조차 선생의 저작이 얼마나 방대한지 몰랐습니다. 그저 선생이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무언가에 집중하신다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유배지에서 풀려난 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셨습니까? 선생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비밀이 아니었다. 다만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다. 꿈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루는 것이다. 나는 말하는 대신 쓰기로 했다. 정약용 선생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계획을 미리 떠벌리지 마십시오. 말은 기운을 흩어지게 하고 칭찬은 대리만족을 줍니다. 조용히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완성한 후에 보여주십시오.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십시오. 위대함은 입이 아니라 손과 발이 증명한다. 말 많은 자는 시작만 하고 침묵하는 자는 완성한다. 500권의 책으로 증명한 18년 침묵의 결실입니다. 네 번째, 남을 비난하는 말로 자신의 무능을 감추지 말라.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하늘의 탓이 아니라 내가 부덕한 탓이다. 도적이 들끓는 것은 백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탓이다. 진정한 리더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그런데 선생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선생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분이 아니었습니까? 1801년 선생은 영모 혐의로 유배를 떠나셨습니다. 실제로는 천주교를 믿는다는 누명이었고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선생을 모함한 자들이 있었고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 선생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셨겠습니까? 평생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이런 누명을 쓰고 쫓겨나다니. 그러나 선생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는 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18년 유배 생활 동안 쓰신 수많은 편지와 저작 중 어디에도 저자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생은 스스로를 돌아보셨습니다. 내가 처신을 더 신중히 했어야 했다. 내가 말을 더 조심했어야 했다. 내가 정치적 감각이 부족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거짓으로 고발한 것인데 왜 침묵하십니까? 선생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나의 마음만 병들게 할 뿐이다. 나는 그들을 원망하는 대신 나 자신을 다스리기로 했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의 위대함입니다.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왜 그럴까요? 선생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남을 비난하면 잠시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내 책임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남을 탓하는 순간 나는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잃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진다. 선생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언젠가 저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유배지에서 선생은 다른 유배인들을 보셨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모함한 자들을 저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놈들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저자들만 없었다면. 그러나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원망과 비난을 듣기 싫어했고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쓸쓸히 홀로 지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선생은 달랐습니다. 선생은 비난 대신 책임을, 원망 대신 성찰을 선택하셨습니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을 3번 돌아보라. 내가 완벽하지 않다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비난하겠느냐? 또한 선생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비난은 쉽지만 건설은 어렵다.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쌓아 올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혜로운 자는 비난하지 않고 건설한다. 실제로 선생이 18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모함한 자들을 비난하는 대신 500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정치적 적을 원망하는 대신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만드셨습니다. 억울함에 분노하는 대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선생은
비난의 에너지를 창조의 에너지로 바꾸셨습니다. 유배지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생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억울함은 나를 가두지만 책임감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나는 억울함 대신 책임감을 선택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웠다. 정약용 선생의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은 당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빼앗아 갑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능동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찰하십시오. 남의 허물을 찾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비난의 언어를 멈추고 책임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 순간 당신은 문제의 방관자가 아니라 해결의 주도자가 된다. 18년 유배,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다스린 선생의 지혜입니다. 5번째, 자신의 공을 입에 올리지 말라. 정약용 선생이 남긴 업적을 헤아려 보십시오. 거중기를 발명하여 수원 화성 건설에 기여하셨습니다. 정조 임금의 신임을 받아 나라의 개혁을 설계하셨습니다. 18년 유배 생활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조선 후기 가장 위대한 저작들을 남기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그런데 선생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배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선생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책들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겸손하게만 말씀하십니까? 스승님의 업적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왜 당당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선생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입으로 공을 자랑하면 그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진정한 공은 남의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선생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은 하늘의 도움과 많은 사람들의 수고 덕분이다. 거중기를 만들 때도 장인들의 손길이 있었고 책을 쓸 때도 제자들의 도움이 있었다. 어찌 이것을 나 혼자의 공이라 하겠는가. 이것이 정약용 선생의 태도였습니다. 언제나 공을 남에게 돌리셨습니다. 목민심서를 완성했을 때 제자들이 축하했습니다. 스승님, 위대한 책을 완성하셨습니다. 선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만으로 쓴 것이 아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이 이 책에 담겨 있고 선현들의 지혜가 녹아 있다. 나는 다만 붓을 들었을 뿐이다. 선생이 거중기를 발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에 큰 도움이 되어 정조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신의 공이 아닙니다. 옛 책에서 본 지혜를 응용했을 뿐이고 장인들이 정성껏 만들어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은 그들에게 돌려주소서. 정조 임금이 물었습니다. 경은 어찌 그리도 겸손하오? 선생은 대답했습니다. 전하,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짜 고수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공을 나눕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사람들이 함께 일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의 깊은 리더십 철학이었습니다.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공을 독차지하려는 자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그러나 공을 나누는 자 곁에는 능력 있는 이들이 모여든다. 유배지 다산초당에서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좋은 글을 쓰면 선생은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 제자가 훌륭한 글을 썼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 자신의 글에 대해서는 결코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승님, 글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면 아니다. 아직 부족하다. 더 배워야 한다고만 하셨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제자들은 선생을 더욱 존경했습니다. 다산 사후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선생을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겸손은 영원한 존경을 얻는다. 또한 이런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공은 자랑이지만 남의 입으로 전해지는 공은 전설이 된다. 조용한 전설이 되라. 유배지에서 풀려난 후 선생은 고향 마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계속 책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화려하게 복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살다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떠나신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생의 업적은 점점 더 빛을 발했습니다. 500권의 저작은 조선 실학의 정수로 평가받고 목민심서는 오늘날까지도 공직자들의 필독서입니다. 만약 선생이 살아계실 때 내가 이런 위대한 책을 썼다고 자랑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 것입니다. 정치적 적들이 다시 모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선생의 업적을 더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5번째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 입으로 말하는 공은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공을 남에게 돌리십시오. 함께 일한 사람들의 노고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다음에도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려 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공은 자랑이지만 남의 입으로 전해지는 공은 전설이 된다. 조용한 전설이 되라. 500권의 책을 남기고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던 18년 유배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 유배 생활에서 깨달은 5가지 지혜. 타인의 비밀과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말 것. 돈과 자식을 자랑하지 말 것. 이루기 전에 계획을 떠벌리지 말 것. 남을 비난하지 말 것.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말 것. 이 5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선생은 말 한마디 때문에 유배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배지에서 침묵의 위대함을 깨달으셨습니다. 18년 동안 변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셨습니까? 묵묵히 붓을 들고 500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조용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위대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선생이 세상을 떠나신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선생을 기억합니다. 왜입니까? 선생이 많은 말을 남겨서입니까? 아닙니다. 선생이 올바른 침묵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을 걸러내고 정확한 순간에 무게 있는 말을 하는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을 비롯한 선현들의 지혜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평안하고 존경받는 삶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 중에 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인간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전 유배지에서 얻은 이 지혜가 오늘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말의 주인이 되십시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말을 다스리십시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단단함입니다.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말 대신 손을, 변명 대신 실천을 선택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200년 전 강진 유배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볍고 조용한 사람은 무겁다. 말의 주인이 되어라. 그것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이 지혜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입이 찢어져도 말하면 안 되는 5가지. 이것을 지키는 순간 여러분은 말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침묵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